신규 확진자 수 사흘째 한 자릿수 유지했고요. 방역 당국은 국민과 의료진이 이뤄낸 성과다라면서 연휴 기간 동안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쓰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기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분은 연휴 계획이 없으신가 보네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입니다. 교수님도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뜬금없이 여쭤봐서 죄송하네요.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가 없었는데요. 일단 지역 발생이 한 명인 상황이고 어제는 9명 중에 한 명이고 나머지 8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네. 특히 이 대구 지역을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되는데 이틀 연속 0명을 기록한 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대구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0명이 된 때가 지난 4월 11일입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0명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0명이 되는 게 이제 오늘 밤 0시였다고 볼 수 있죠. 네. 그제라고 볼 수 예, 있죠. 예. 그런데 연이틀 0명이 되었기 때문에 0명이 이제 안정화로 계속 0명으로 갈 건가 하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 거죠, 이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대구 지역이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네.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교적 대구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틀 연속 0명이고 국내 확진자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건 이제 황금 연휴를 맞아서 지금 여행을 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나 그 어제 하루 제주를 찾은 인원이 한 4만 명 정도가 넘고 황금 연휴 기간에 추정되는 제주에 이제 몰릴 관광객이 한 2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캐스터도 연결을 해봤는데 네. 그곳 분위기를 보니까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거리두기 잘 네.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대목이에요. 사실은 90%를 잘 하셔도 뭐 동해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지금 제주는 한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제만 4만 7천여 명이니까 5만 명에 육박하죠. 네.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 방송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예. 한 18만 명이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찾을 줄 알았는데 20만 명 넘을 것 같다. 예. 더 늘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날씨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정말 그동안 답답했던 이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가족 단위로 뭐 이때 아니면 언제 또 놀러 가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오늘 뭐 서울도 날씨가 쾌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다 준비를 해서 가셔요, 대부분은. 마스크 쓰고 다 예. 준비하고 거리두기 하고 자, 대중교통 안 되지. 그럼 이제 렌트카 같은 것도 지금 모처럼 상황이에요. 다 괜찮은데 문제는 밀집을 피할 수 없는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카페, 그리고 맛집. 뭐 제주까지 갔는데 그래도 유명한 식당에 가실 텐데 예. 삼시세끼의 식사 시간은 매우 집중돼 있어요. 예. 이때 줄을 서게 되면 1m 거리두기가 우리 선거 때처럼 지켜지긴 어렵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자리를 뺏길까 봐 관광지에 가면 이제 붙어 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위험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이러스가 지능이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99%를 잘 지켜도 1%에서 어긋났는데 그때 감염이 되면 예. 아차 해도 이게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밀집 지역을 가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 교수께서 그래도 이제 이번 연휴가 고비라는 표현은 저희가 참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번 연휴가 중대 고비로 또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다면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요? 방금 뭐 우리 최평광농가님이 말씀하신 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뭐 여행을 가시거나 하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는 뭐 평가 기간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규모의 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4.15 총선에서 본 것처럼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정도의 관리로도 충분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예. 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여행을 뭐 굳이 안 하시는 분들한테 등 떠밀어서 여행을 하시라고 권고할 예. 필요는 없지만은 예. 여행을 가신 분들이 당국이 정한 수치 그리고 개인 위생
이런 것들을 철저히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우리 위험도가 평가가 되면서 안전한 사회가 된다. 그리고 더 이상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국이 정한 수치 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개인위생 이런 거를 철저히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나 하는 평가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다. 그리고 이것만 확실히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향후 이 긴 연휴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숫자의 이제 오류를 좀 피하셔야 되는 게 시간차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의 한 명, 지역 감염 한 명, 어제 지역 감염 몇 명, 예. 이거는 대략 2주 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번 황금 연휴에 만약에 감염이 일어나면 예. 언제쯤 나오냐면은 길게 잡으면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 19일, 20일에 발표되는 게 예.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거든요. 네.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변곡점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0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게 방역과 민주주의 선거를 동시에 우리가 성공해냈다. 예. 기적 같은 제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제 0이 그제의 하루 확진자의 수인데 이것은 14일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이제 수요일에 있었던 총선 2주 후였던 겁니다. 네. 근데 이번 황금 연휴 6일은 너무 불안해요. 총선은 다 해보셨지만 비닐장갑 끼고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몇 분이면 끝나요. 예. 줄이 길어도 10분이면 끝나요. 빠르면 1, 2분에 끝나고. 그런데 이번에 식당 앞에서 줄을 서신다, 뭐 6일의 휴가 중에 1박 2일,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다. 이건 밀집돼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요. 네. 식사도 한 30분에서 1시간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위험이 있고 또 다가오는 5월 11일에 우선은 고3 학생만 등교 계약을 할 것 같은데 네. 계속 변곡점이 찾아와요. 그러한 이벤트가 있었던 시점부터 2주 후가 돼야 우리 행동의 결과가 확인이 되니까 이 오늘의 0일 뭐 이런 것을 절대로 현재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황금 연휴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다 즐거우시겠지만 수칙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29일에만요 자가격리 이탈자가 또 5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이제 안심밴드를 또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심밴드를 채워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으로는. 그런데 이 채울 수 없는 이유는 시점 때문이에요. 안심밴드 적용이 4월 27일자로 이제 적용이 됐는데 이분들의 입국 시점은 그것보다 이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입국할 때는 우리가 들어올 때 동의서를 다 쓰는데 예. 내가 만약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안심밴드를 채우겠다. 예. 예. 동의. 이게 그 이후에 생긴 조항이라는 거죠.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4월 27일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안 하기로 그날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4월 27일 이후 입국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이 의무를 수칙을 위반하면 안심밴드를 채우게 된다. 동의 안 하면은 입국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강제력이 있느냐, 예. 권고 조항 아니냐, 강제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해야 입국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39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무부의 그 단속을 좀 유예하면서도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체류자들에게 열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이거 좀 우리 정부가 너무 관대한 거냐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실 수 있는데 방역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불법 체류자 다수가 감염이 돼도 의료적 지원을 못 받는 걸 우려해서 2월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바이러스가 급증하자 3월에 많이 출국을 했어요. 예. 그런데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30여만 명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죠. 그런데 이들을 계속 단속 중심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들이 음성화되면서 예. 그러니까 숨어들면서 오히려 바이러스 창궐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것 때문에 심각해요. 뭐 우리나라가 30여만 명인데 미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역 대도시에. 그래서 또 슬럼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음성화된 사각지대를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 의료적 혜택도 주겠다. 예. 검사도 하겠다. 확진돼서 치료받으면 우리가 국가에서 이 치료비 내주겠다. 그래야 이들이 불법 체류의 두려움을 좀 극복하고 예. 적어도 전염병에 관한 한 지금은 정부가 우리에게 좀 우호적으로 대해주는데 하고 빨리빨리 아프면 병원을 찾을 거라는 거죠. 네. 선별진료소나 예. 그런 측면의 이제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뭐 이 여력과 돈이 남아돌아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방역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 우리의 방역을 위한 그럼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더불어서 좀 긴급재난지원금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논란도 있었고 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통과가 결정됐죠. 됐는데 이제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 금지 대상에 또 추가가 네네. 된다면서요? 왜냐하면은 이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항상 사각지대가 또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신용 불량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취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용 등급에 따라 지원해 준다고 갔더니 시중은행은 안 돼. 기업은행도 안 돼. 그럼 가장 이제 힘든 게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지급해 주는데 거기도 신용이 저등급인 경우에 주는 거지 신용이 완전히 불량인 경우에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사채를 쓴다든가 혹은 이제 이 굉장히 이율이 높은 이자를 많이 물어야 되는 이게 뭐 이 금융기관을 이제 이용한다든가 저축은행 등 힘들게 이제 부채들을 끌어안고 사는 분들인데 요 몇십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게 압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압류 대상에서 해제해 주기로 정부가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좀 꼭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예. 봅니다. 예,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이거 자가격리 이탈자한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와서 이거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한 달 전에 전해 드릴 때 안 준다 그랬어요. 맞아요. 안 준다고 이제 지침을 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변경한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이 생활치료 들어가시면 그 일을 못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줍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생활지원금을 안 줍니다. 예. 이거는 유지됩니다. 예. 네. 생활지원금 안 줍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거 긴급 재난지원금 줘야 되나? 안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과일까요? 아닐까요? 고발 조치가 돼서 예. 유죄 판결이 나면 예. 이게 경하든 중하든 이건 전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전과자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게 뭐 생활형, 생계형 범죄도 있을 수 있고 중범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다 줍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 100% 받는 거예요. 네네. 가구 수대로. 예. 그러니까 이게 전과가 의미가 없죠. 전과 있다고 배제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격리 수칙만 어긴 사람들만 빼는 경우에는 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감염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예. 감염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 감염 우려가 있었으나 접촉자가 다 음성으로 나온 경우도 많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 위험을 유발한 미수범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예. 네. 근데 왜 중범죄자들도 주는데 이런 정도의 경한 범죄에 대해서 배제하느냐. 그렇습니다. 법적 형평성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일단은 일괄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예. 형평성을 지키자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또 치료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제 렘데시비르가 굉장히 뭐 검색 순위도 오르면서 네. 화제가 됐었는데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임상 시험에서 입원한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이거를 의사들이 좀 치료에 쓸 수 있도록 미국에서 FDA 승인을 좀 긴급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한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승인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일단은 임상 결과가 예.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가 좀 뭐 적절하지 않다고는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특히 렘디시비르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이전에 볼 수 없던 상당히 해괴한 장면을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뭐 연합뉴스 TV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예.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의약품이지만 단지 미국의 의약품이 아니에요.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미국의 한 기업이 개발하고 미국의 한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은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자가 많지 않아서 아마 렘데시비르의 그런 어떤 충분한 결과를 얻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의 약효는 미국의 결과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하나는 이 전염병 알레르기 그 연구소 소장인 파우치 소장이 발표한 시점과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이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충분한 임상 결과가 공식화된 결과가 아닌데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표하는 시점과 관련해서 저는 미국이 워낙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발표한 결과만으로 볼 때도 이 약이 그렇게 좋은 약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약을 썼을 때 약을 쓴 그룹은 퇴원을 11일 정도 하게 되는데 약을 쓰지 않으면 한 15일 정도의 퇴원을 하니까 4일 정도 회복이 빨라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회복이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봐야 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망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경증인 환자나 중증인 환자는 얼마나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중증인 환자에게서 어떤 것을 대조군으로 썼는지 등등에 대한 전혀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결과만 가지고 놓고 볼 때는 이 결과만 맞다고 하더라도 결과 자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파우치 소장이 백악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highly significant, 우리말로 하면은 뭐 엄청난 결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결과도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정도의 약효로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렘디시비르가 임상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인 길리어드에서 펄쩍 뛰면서 공식적인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반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며칠 이후에 시카고 대학에서 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때는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결과가 좋아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는데 어제 파우치 소장이 얘기를 백악관에서 할 때 란셋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저널에 이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와 관련해서 발표된 다른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 의하면은 결과가 거의 통계적으로 볼 때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결과는 뭐냐면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어서 렘데시비르가 뭐 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그냥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과가 계속 들쭉날쭉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할 때는 이 결과가 나오고 저 사람이 할 때는 저 결과가 나오고 굉장히 들쭉날쭉하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야. 좋은 약은 누가 써도 좋은 약이에요. 이게 다른 정치색이나 다른 것들이 입혀지게 되면은 이 결과들이 막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를 한다고.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가 없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 약을 도입하더라도 미국의 결과에 의존해서 이 약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약이 지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고 학술적으로 확실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가 명백히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정치와 관련된 미국 사람들만 계속 연기를 피우고 학계나 심지어 미 FDA 이 약을 허가해주는 미 FDA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저는 이 약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확실히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그것이 논문이 되었든 아니면 공식적인 발표가 되었든 그 발표를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서 교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실제 백악관에서 이런 발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험 요소가 될 만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조치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약효를 가지고 뭐 게임 체인지라든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든지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 뭐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약효를 가지고 이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뭐 한 10건 정도 많이 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훨씬 더 과학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왔을 때 평가를 해야 되지. 예. 지금의 이 보도 정도나 아니면은 백악관에서 얘기한 정도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네.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같아요. 신중하고요. 네. WHO도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정도 외에는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 교수님 말씀대로 뭐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돼서 데이터로 학술적 검증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 파우치 소장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장밋빛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서 이번에 국민적 영웅이 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영웅으로 다 칭송된 분인데 예. 이분의 이 이야기는 조금 전 설 교수님이 렘데시비를 말씀해 주셨고 예. 이 보도가 나올 때 함께 나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 내년 1월에 백신 나온다. 근데 수많은 의료 전문가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석 달 가까이 이야기를 했지만 백신과 치료제 뭐가 먼저 나올까요? 치료제가 먼저 네. 나온다고 얘기하셨고 예. 백신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백신이 이 1단계의 이제 임상 실험 단계에 도달해 있다. 예. 그럼 물질 개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렘데시비르는 대체 치료제예요. 에볼라 치료제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좀 들을 수 있다. 이게 클로로퀸 얘기도 나왔고요. BCG 백신 얘기도 나왔고요. 또 많은 이 대체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딱 부러지는 게 없이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듯하고 그런데 부작용이 있는 듯하고 그래서 하나의 딱 후보군이 결정되지 못했는데 파우치 소장이 갑자기 지금 굉장히 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방역 당국의 신중한 검토 또 설 교수님의 지금 조금은 이제 의구심을 내포한 지적 예. 이 중요하다고 보고 WHO가 좀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계속 뭔가 희망적인 얘기가 나왔다가 예. 반대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다. 너무 우리가 일찍 기뻐하게 된다면 이게 또 뭐랄까요 좀 과학적 검증이 빠진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두 분 다 이제 연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순수 과학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서둘러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공식화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제 그 네. 지점을 지적해 주신 거고. 하지만 나오면야 좋죠. 뭐 그렇습니다만. 나오면야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정치 영역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나는 정치, 하나는 정치. 또 아까 예. 서 교수님이 지적하신 정확한 대목이 하나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자본도 있어요. 예. 지금 주가가 출렁출렁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세계적으로? 그리고 렘데시비르 발표가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가 소폭 반등했어요.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아무튼 참 복합적입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여쭤보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 특별히 또 언급하자면 사실 에볼라 쪽은 선생님 전문 그렇죠. 분야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실제로는 저는 이제 신약도 개발하고 있고 예. 뭐 임상도 해본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 렘데시비르 지금 이런 정도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돼요. 제가 왜 또 이런 쓴소리를 하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백신도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 주도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예.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가 개입한다거나 이런 예. 거를 제가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수 과학의 영역은 그 부분에 맡겨둬야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계속 미 대통령이 개입하거나 이러니까 굉장히 이 왜곡된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마치 클로로킨도 좋은 약일 것처럼 했는데 뭐 문제가 생겼고 우리가 계속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은 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계속 검토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정치가 개입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저도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을 안 하지만 네. 만약에 진짜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또다시 치달아 가지고 네. 아니 미국은 저렇게 긴급 사용까지 승인하면서 저렇게 치료제를 투입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또 이제 예. 국내에서 나올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아니 신종 플루 때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에서 타미플루 사려고 줄을 섰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뒤늦게 알려진 비사지만 그럴 수 있고 우리 방역 당국은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증 환자에 대한 약이고요. 백신은 내년 1월을 봐야 되고 이게 설 교수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하게 오늘 이 바라보는 분석의 네. 시점이 이 정치 자본 결탁에
게 음모설로도 흐르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한데 전 미국 입장에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처해 있었죠. 소독제를 몸에 주입할 수 없는 난리가 났었는데 이걸 덮어야 할 호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전 파우치 소장의 그런 진심은 배경도 있을 수 무엇인가 있겠네요. 시간을 조금 지켜보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정말 1월에 백신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겨울만 버티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올해만 그리고 이제 렘데시비르 등 뭔가 이제 대체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좀 확정돼서 승인까지 받으면 세계인들에게 좋겠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 낙관하고 자신하지 말자. 이 어떤 과학자의 말을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면역도 저희가 얘기 잠깐 하고 저희 국제 연결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가기 전에 우리 정부가 국내 인구 중에 그러니까 면역력을 갖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집단 면역의 개념인 그렇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인구 면역도 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면역도가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경증을 앓거나 아니면 무증상이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환자로 파악을 해서 확진자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1,774명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의 속성상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본인이 못 느끼는 실제로는 감염이 되었었는데 못 느껴서 자연 치유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확진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은 감염이 되었다가 자연 치유된 분들도 우리 사회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 검사를 해보면은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반응하는 항체를 찾아내면 실제로 우리 국민 전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지만은 스스로 치유된 경우 그래서 확진자의 1,774명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향후에 2차 쓰나미가 온다. 예를 들면 2차 무슨 파동이 온다. 이럴 때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뭔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경우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조사를 해보니까 90%가 감염이 됐던 거예요. 이미 항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확진자로는 1,774명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확진자는 우리가 찾아냈는데 실제로 보니까 90%가 이미 감염이 되어서 치료가 됐기 때문에 2차 파동은 진짜 오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 데이터로서 향후에 계획을 세우는데 무언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관들 감염도 엄청나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보니까 지금 위반 격리자들 단속하는데 전혀 그런 보호 장비 없이 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감염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한때 관리가 잘 되다가 갑자기 환자가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폭증한 이유를 말씀하셨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뭔가 정부에서 지키라고 한 지침을 어기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서 환자가 폭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점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더 완화된 곳으로 갈 건데 계속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마스크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이제 우리도 이런 다시 2차 유행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페루의 상황이 우리한테도 주는 그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민분께서 이렇게 상황이 더 악화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산 의료용품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국산 의료용품의 어떤 분량이 좀 곳곳에서 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일 먼저 이걸 겪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국은 안 그래도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마스크라든가 의료용품 생산량이 가장 많겠죠. 근데 그동안 다 셧다운 돼 있다가 중국은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이제 재개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는 방역을 우리는 먼저 겪은 쪽이니까 코로나19에 관한 중국의 방역 테크닉이 상당히 앞서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문제는 수출 제품들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중국의 어떤 그 품질에 대한
그동안의 평판을 완전히 깎아먹는 일이 될 것이고 예. 이 방역을 앞서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비호감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예. 경제 재개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품질 관리에 소홀한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영향을 나쁘게 미칠 것이다.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마스크 3장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예. 5월 말이 지나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안정세가 유지되고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생산은 정점에 달해 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수출 가능성이 높고 이미 진단 키트를 포함해서 우리도 이번 코로나19 관련 의료용 용품이나 장비를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예. 상당히 우리는 그 세계 진단 키트 이 메이저 회사들이 지금 폭증하는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예.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수출, 특히 의료용품에 관한 하는 예.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단키트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저희가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일본은? 일본이 일단 뭐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 이제 뭔가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꼬인 상황. 예. 지난해 무역 분쟁부터 왔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현재 일본은 검사를 극도로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고 우리 느끼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진단 키트가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히토라고 하는 코로나19 방역 담당 장관이 예. 자가격리가 됐어요. 어. 근데 이틀 만에 검사를 받고 음성이에요. 그러고 업무 복귀했는데 예. 일본 국민들의 비난이 폭주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검사 받았느냐. 예. 우리 어머니는 지금 6일째 고열인데 검사 안 해준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고위 관료니까 새치기 검사한 거냐. 예. 엉뚱하게 불똥이 튀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검사를 극도로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인구 면역도. 일본 도쿄가 최근에 이 면역 정도를 샘플링해서 조사해 보니까 6% 가까이 나온 거예요. 5%가 넘는 도쿄 주민들이 감염됐다. 근데 지금 이 일본의 확진자 수는요. 0.03%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확진자 수보다 10배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6%에 육박한 수치는 100배가 넘는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은 지금 이 밀폐된 공간에 이 폭발할 유증기가 꽉 차 있는 상황 아닌가. 전 굉장히 좀 아슬아슬합니다. 네. 네. 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감염자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시죠? 그렇게도 보는데 저는 좀 일본과 관련해서 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크루즈선 문제가 있을 때부터 저는 일본의 올림픽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연기했을 때조차도 저는 일본 올림픽 안 될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강력하게. 일본 올림픽이 못 할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일본의 상당한 민낯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반적인 수준, 예. 또 일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그러니까 국민 총합이 리더들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수준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다. 예. 그걸 제가 좀 짚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포스트 코리아,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확실히 한일 관계가 재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향후에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침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나라가 G7의 위상을 가질 거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위상을 가질 거고 향후에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K-방역이 성공한 대한민국의 입김이 굉장히 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거부한다 이러면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일본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할 필요도 있고 예. 우리는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 예. 이런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평가 잘 들었는데 그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올림픽 있잖아요. 네. 안 된다고 예상하셨고 실제로 연기했고 내년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올 연말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야 예선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반구에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남반구 아프리카 등등에서 여전히 창궐 하고 있기 때문에 올 12월까지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이 코로나19의 재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올림픽은 아마 열리기 거의 어렵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실제 올림픽이 열렸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뭐랄까 두려웠던 그런 그렇죠.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영일 평론가께는 아까 그 저희가 진단 키트 얘기하면서 네. 일본을 이런 상황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뭐 워낙에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네네. 갑론을박이 좀 있어서 저는 그거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부 대 정부 지원은 어려울 걸로 봐요. 일본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어도 정말 초비상 사태라면 어느 나라든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쿠오모 지사가 누구라도 좀 도와달라 이랬던 때가 있어요. 일본이 정점에 근접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예. 우리도 부분적인 지원은 해야 된다고 보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아무리 이제 감정이 나빠도 이거는 일본인들의 인류의 생명 존중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인 교회에서 홍콩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지원받은 한 뭐 만 장이 좀 안 되더라고요. 수천 장 정도의 마스크를 이 저소득층, 일본에서도 힘든 분들에게 우리가 나눠주고 있고 줄 서십시오 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고 예. 처음에는 일본에서 한인들을 위한 한인들의 봉사가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는 일본인들을 위한 한인 교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민간 그러니까 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한일 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도 시위를 하고 예. 특히 이제 역사 문제 왜곡, 역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역 보복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이 광화문 집회, 도쿄 집회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 시민 연대가 아마 의료적 지원을 할 겁니다. 일본인들이 저렇게 이 정말 방치된 예. 상황을 일본 정부에 민낯 아까 설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이웃 나라에서 묵과하진 않을 것이다. 예. 민간 지원으로 여러 부분을 도울 것이다. 우리 의료진이 대구 같은 것처럼 일본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이거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봉사의 차원이지만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일본 정부가 오히려 상당히 공공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라도 그랬겠죠. 국가는 뭐 했는가. 일본인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